양심이라는 법정에서 저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속인 게 아니야. 그저 잃어버린 내 청춘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환갑을 넘긴 사내의 이 말을 과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왜 이토록 애처롭고도 파렴치한 말을 내뱉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서뜨린 제 아내의 운명적인 그 생일날 밤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40년 전 과거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스마트폰을 울리기 전까지는 저 또한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거실은 손주 녀석들의 높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배경음처럼 항상 켜져 있는 TV 뉴스 소리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촛불 60개가 꽂힌 케이크 앞에서 내 아내는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대기업 부장인 아들과 의사에게 시집간 딸, 토끼 같은 손주들까지 누가 봐도 이건 성공한 인생의 한 장면, 완벽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나는 없었다. 분명히 나는 아내의 옆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사위가 따라주는 술을 받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저 잘 짜인 각본 속 제자리에 놓인 소품 같았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라는 이름표만 남은 채 나라는 사람은 달아빠진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게 서성이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의 높아진 혈압 이야기, 사위의 주식 투자 이야기, 며느리의 부동산 이야기, 수백 번은 더 들었던 대화들이 의미 없이 오고 갔다. 가끔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당한 맞장구를 쳐주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소음처럼 들려왔다. 숨이 막혀왔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연이 아닌 관객이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무대 배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견고한 안정감이야말로 나를 올가매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린 것은 주머니 속에서 울린 스마트폰의 짧은 알림음이었다. 띵 하는 아주 평범하고 기계적인 소리, 아마도 쓸데없는 광고 문자이거나 주식시장을 알리는 알림이겠거니 나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는 식탁 밑으로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페이스북 알림이 떠 있었다. 김영희님께서 회원님의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김영희라. 40년 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 내 기억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녹슨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이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년 전이었나. 동창회에 다녀와 밤늦게 취기에 젖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돋보기를 쓰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었다. 그리고 용기 없는 손가락으로 친구 요청 버튼을 눌렀다. 물론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화면 위로 또 다른 알림창이 스르륵 내려왔다. 이번엔 메신저였다. 혹시 엑세스 고등학교 다니셨던 김철수 씨 맞으세요? 벌써 40년이 흘렀네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내의 웃음소리도, 손주들의 재롱도, TV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지며 오직 내 귓께는 쿵쿵쿵 20살 청년처럼 미친 듯이 울리는 내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속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는 내 목소리조차 내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잊고 살았던 과거가, 나의 청춘이 내 손안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스마트폰은 비밀스러운 타임머신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희미하게 빛나는 액정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40년 전의 철수가 되었고 그녀는 40년 전의 영희가 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과거에만 머물렀다. 기억나, 문학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잖아. 맨날 졸면 분필 던졌는데. 그럼 난 아직도 그 선생님 얼굴이 생생해. 넌 그때 시인이 되고 싶어 했잖아. 지금도 시 써? 그녀의 물음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시인, 그랬다. 나는 세상을 아름다운 언어로 채우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잊고 살았던 낡은 꿈이었다. 아니, 먹고 사느라 다 잊어버렸지. 넌 배우가 꿈이었잖아.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있어.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생겼다. 현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 자식들 안부나 배우자의 근황 같은 것들은 우리의 대화에서 철저히 금지된 단어였다. 우리는 오직 찬란했던 과거의 파편들만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이며 우리 둘만의 추억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20살이었다. 내게는 작은 거짓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나를 보며 아내가 물었다. 아니, 이 밤에 뭘 그렇게 봐요? 나는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유튜브에서 옛날 영화 해주네. 재밌어서. 어느 날은 그녀가 보낸 옛날 사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뭘 보고 그렇게 실실 웃어요? 좋은 일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 나는 황급히 화면을 숨겼다. 등산 동호회 친구가 웃긴 사진 보내줘서. 그렇게 나의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단조로운 흑백의 현실, 그리고 그녀와 나만이 존재하는 총천연색의 과거. 나는 그 달콤한 비밀에 취해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다. 아내에겐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10년은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맸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심장만큼은 거짓말처럼 20살 때처럼 두근거렸다. 약속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40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거리, 높게 솟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서 나는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별빛 다방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 옅은 커피 향, 낡았지만 정갈한 테이블. 모든 것이 40년 전 그대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먼저 와 나를 기다리고 있던 영희였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곱던 얼굴엔 세월이 그린 선명한 주름이 자리 잡았고 윤기 나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는 흰 서리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나를 보며 잠시 굳어버렸다. 아마 내 얼굴에서도 내가 그녀에게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으리라.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잘 지냈냐는 인사는 너무 평범했고 왜 이제야라는 원망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우리의 혀를 굳게 만들었다. 어색하게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피식 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가 말했다. 달이 떠는 버릇은 여전하네. 옛날에도 긴장하거나 할 말 없으면 꼭 그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마법처럼 모든 것이 변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40년 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너야말로 커피에 설탕 꼭 2스푼 넣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변했다. 아직도 그렇게 달게 마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40년이라는 투명한 유리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우리는 문학 선생님의 별명이 왜 독사였는지 이야기하며 웃었고 학교 앞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근황을 궁금해했으며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듣던 낡은 팝송의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 패인 주름도 내 머리에 흰 서리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서 40년 전의 모습을 발견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갑을 넘긴 노인들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수줍음 많던 소녀 영희가, 그녀 앞에는 시인을 꿈꾸던 소년 철수가 앉아 있었다. 시간은 거짓말처럼 40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계절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의 세상은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졌다.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자가 되었다. 영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는 더 이상 60대의 은퇴한 가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낡은 서점에서 먼지 쌓인 시집을 함께 뒤적였고 해질녘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내가 쓴 어설픈 시 한 구절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작은 농담에 소년처럼 웃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꿈을 꾸는 문학소년 김철수였다. 내 영혼이 40년 만에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마법은 풀렸다. 시와 음악이 있던 세상은 사라지고 현실이 나를 덮쳐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나는 다시 무채색의 현실로 돌아왔다. 영희와 윤동주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던 나는 아내에게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와 내 젊은 날의 꿈에 대해 속삭이던 나는 아들의 승진 문제와 딸의 자식 교육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물었다. 오늘 동창회는 재밌었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 좋았지. 나는 나쁜 놈이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아내에 대한 기만이었다. 밤마다 죄책감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살아있음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정말 아내를 배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4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온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영희라는 여자에게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40년 전의 나, 꿈 많고 열정 넘치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위험한 이중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마음속의 불안감, 즉 코르티솔 수치는 점점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도파민, 즉 청춘과의 재회라는 마약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나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나의 지나가버린 청춘과 뜨거운 바람이 났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다. 달콤한 꿈에 취한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지는 법이다. 아니, 어쩌면 대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잃고 어리석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발걸음은 이상하리 많지 가벼웠고 회색빛 도시의 풍경마저 40년 전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목 좌판을 버려놓은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아가씨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알록달록한 액세서리들이었다. 그냥 지나치려던 내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머리핀이었다. 조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파란색 나비 모양 머리핀.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40년 전 교복을 입은 영희가 낡은 잡지책을 오려내 내게 보여주며 똑같은 모양의 머리핀을 갖고 싶다고 속삭였던 기억. 그때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이라 그런 유치한 걸 뭐하러 하냐며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었었다. 그녀의 실망하던 얼굴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더 아프게 박혀있던 작은 미련이었다. 나는 홀린 듯 지갑을 열었다. 단돈 몇천 원. 아내에게 사주었던 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싼 물건이었다. 그냥 작은 선물일 뿐이야. 옛날 생각나서 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필사적으로 속삭였지만 심장은 위험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였다. 보이지 않는 추억과 감정의 관계가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는 증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집에 오는 내내 주머니 속 머리핀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나를 불안하게 찔러댔다. 그녀를 만날 때의 설렘과 기쁨은 희미해지고 이제 이 작은 물건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아내에게 들키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채웠다. 아무도 없는 서재로 들어가 나는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40년의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나의 청춘이 잠들어 있었다. 빛바랜 성적표, 친구들과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내가 썼던 시들을 몰래 적어두었던 낡은 수첩. 나는 수첩의 한가운데를 펼쳤다. 영희에게라고 썼다가 지워버린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페이지였다. 나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파란 나비 머리핀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다. 과거의 추억 속에 새로운 비밀을 봉인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향해 스스로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것을. 파멸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로 찾아온다. 그날도 그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별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잠든 손주 녀석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고 그제와도 같은 평온한 저녁이었다. 그때였다. 뽀드득 뽀드득 고무장갑에 물기를 짜내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무슨 일인가? 서재에 볼 일이라도 있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1분, 2분.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TV 화면 속 연예인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굳게 닫힌 서재 문만이 내 온 신경을 잡아 끌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책상 맨 아래 서랍, 40년 된 낡은 수첩,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파란 나비. 설마, 아니겠지. 그걸 발견했을 리가 없어.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이미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달칵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열리고 아내가 걸어 나왔다. 아내의 두 손은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아내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바로 옆 소파가 꺼질 듯 깊숙이 몸을 묻었다. 정적이 흘렀다. TV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워져 내 목을 옥죄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화라도 냈으면, 내 멱살이라도 잡았으면.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로웠고 그 어떤 분노보다도 무서웠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의 폐허 속 정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지났을까? 1분, 아니면 10분. 시간 감각마저 마비된 듯한 그 순간 아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고 있던 카디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앞으로 화면을 들이밀었다. 나는 아내가 당연히 내 메신저 내용을 캡처했거나 어쩌면 내가 영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차라리 그랬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아내가 방금 내 서재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었다. 빛바랜 낡은 수첩,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놓여있는 파란색 나비 머리핀. 그 사진 한 장에 나의 모든 거짓말과 비밀, 그리고 40년 동안 감춰온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녀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보다 함께 만났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 작고 값싼 머리핀 하나가 더 명백하고 잔인한 증거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40년 동안 이 나비가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었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나에게 마지막 변명의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혀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뗄 수 없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아 넣었다. 그럼 지난 40년 동안 당신 옆에서 함께 늙어온 나는 대체 뭐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TV 소리는 의미 없는 소음이 되어 흩어졌고 거실의 모든 풍경이 뿌옇게 번져나갔다. 청춘을 되찾고 싶었다는 나의 구차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내의 그 질문 앞에서 한심한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한 40년이라는 세월 자체를 통째로 부정해버린 괴물이었다. 아내의 마지막 질문이 내 머릿속을, 내 심장을, 내 온몸을 헤집어 놓았다. 그제야 나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엉망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려는 것처럼 두서없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 사람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비겁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잃어버린 내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시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에 내가 그리웠을 뿐이라고. 당신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 아주 잠시 도망치고 싶었어. 내 구차한 변명이 끝나자 아내는 대답 대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을 찔러댔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에서 나는 처음 보는 표정을 읽었다. 그 눈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청춘? 아내는 내 말을 되물었다. 그 한 단어에 40년의 세월이 담긴 서러움이 실려 있었다. 당신만 청춘을 잃어버린 줄 아나 보네요. 내가 아이들 기저귀 갈고 당신 아침밥 차려주고 밤새 당신 걱정하며 잠 못 이룰 때 그게 내 청춘이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 밤새 등을 두드려주던 그 시간이 바로 내 청춘이었단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끝내 잠겨 있었다. 내 20대, 30대, 40대, 내 모든 청춘은 바로 당신 옆에 이 집에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애처로운 자기 연민과 잃어버린 청춘이라는 고상한 명분이 아내의 거대한 희생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청춘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내의 청춘을 짓밟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영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잘 지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짧고 달콤했던 과거로의 여행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정적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내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침묵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20살의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쳐버린 늙고 초라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새겨놓은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라는 유령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유령을 쫓느라 내 곁에 있던 유일한 현실,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과거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나의 현재를,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기억 서랍에는 어쩌면 저마다의 파란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아쉬움으로 남은 청춘, 혹은 내가 되고 싶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나요? 만약 당신만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이메일로 당신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매주 저희가 들려드리는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